2026년 3월 10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대한민국 기업 10곳 중 9곳이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외국계 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박준혁 씨, 43살입니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생산관리 과장이에요.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하나, 세후 월급 380만원, 주담대 2억 5천만원에 매달 120만원씩 갚고 있죠. 남는 돈으로 아들 학원비 60만원, 생활비 150만원.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회사에 이상한 공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원청사와의 관계 재검토 중, 당분간 신규 채용 중단. 박준혁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팀장이 그를 불렀어요. 준혁아, 미안한데 원청에서 물량을 줄인다더라.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 뭐라고요? 15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라고요? 박준혁 씨는 그제야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의무 확대, 기업 불확실성 증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멀쩡하던 회사가 흔들리는 걸까요? 노란봉투법. 이름이 참 따뜻하게 들리죠? 실제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기억하시죠?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저항했어요. 결과는요? 회사와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4년 법원 판결. 47억 원 배상하라. 47억 원이요.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넣어 언론사에 보냈어요. 47억 원의 만분의 1이죠. 노동자들을 도와달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번졌고 결국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취지는 이랬어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냈는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짓눌려 파산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거죠. 여기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죠. 핵심 내용이 3가지예요. 첫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요. 직접 고용한 사람만 사용자였죠.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까지 사용자로 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에 직접 우리랑 교섭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없어도요. 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처럼 딱 떨어지는 근로조건만 파업 대상이었어요. 이제는요, 구조 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같은 경영상 결정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공장 문 닫겠다고 결정하면 노조가 그건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 주니까 파업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노조나 개인에게 과도한 배상을 물리기 어려워졌어요.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닌 이상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업 경영자라면 이 법이 시행된 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줄여서 경총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어요. 87%요? 10곳 중 9곳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42%였어요.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요? 단 한 곳, 1%예요. 100곳 중 딱 한 곳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99%.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꼽은 주요 우려 요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원청 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 불안 심화. 이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하나에 협력사가 몇 개나 붙어 있을까요? 삼성전자만 해도 수천 개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협력사 노조들이 전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가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네이버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라고요. 삼성전자 협력사 ENS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삼성전자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어요.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원청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 행위라면서요. 이게 시작이에요. 법 시행도 안 됐는데 말이죠. 둘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 요구 다양화. 52.7%가 이걸 우려했어요.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이제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 거예요. 셋째, 노동계 우호적인 입법 증가. 34.5%요. 기업들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어요. 앞으로 노동 관련 법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에요. 주한 외국기업연합회가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요? 3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어요. 3곳 중 한 곳이 한국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부정적이었어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조항이요. 4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건 고작 7%였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도요. 부정적 50%, 긍정적 30%, 2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요. 실제로 2025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5년 만에 하락세로 꺾였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 짓고 사무실 열고 일자리 만드는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시뮬레이션이에요.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서울 구로공단의 한 중견 제조업체
김영호 씨, 52세. 이 회사 생산 라인에서 25년을 일한 하청업체 소속 반장이에요. 세후 월급 280만 원. 아내는 마트 파트타임. 대학생 딸 하나.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신용대출 3천만 원. 3월 열 하루. 화요일. 회사에 노조 대자보가 붙었어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김영호 씨는 노조원이에요. 대자보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원청이랑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구나. 3월 25일. 화요일. 원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교섭 의무 여부를 법률 검토 중. 당분간 답변 불가. 노조는 분노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무슨 검토냐. 당장 나와라. 4월 5일. 토요일. 파업 투표가 시작됐어요. 찬성 78%. 4월 8일. 화요일.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전 같으면 원청이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면 파업 시 외부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대체근로 금지 조항 때문이에요. 공장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4월 15일. 화요일. 원청 경영진 긴급회의. 주문 지연으로 납기를 못 맞추게 됐어요. 해외 바이어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원청이 결단을 내렸어요.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 공장 증설을 검토하겠다. 5월 1일. 목요일. 김영호 씨가 일하던 하청업체에 통보가 내려왔어요. 원청 물량 30% 감소. 인원 조정 불가피. 5월 15일. 목요일. 김영호 씨, 25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52세예요. 재취업이 될까요? 그는 노란봉투법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건설업계를 볼까요? 건설 현장은 원청, 하청, 재하청이 얽힌 복잡한 구조예요. 한 현장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붙어있는 게 보통이에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원청인 종합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요. 건설 현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공사가 완전히 멈춘다는 거예요. 대체 근로도 제한되니까요.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는 납기를 못 맞춰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결국 누가 그 비용을 떠안을까요? 분양가 인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일부 건설사는 PF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파업 등 노동쟁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한국의 노동손실일수 아시죠? 파업으로 일하지 못한 날을 계산한 거예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1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일본은 0.21이에요. 한국이 일본의 176배입니다. 미국은 9.51. 한국이 미국의 약 4배예요. 독일은 6.21. 한국이 독일의 6배가 넘어요. 이미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요.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부담은 줄어드니까 파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경총조사에서도 2026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72.9%였어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여기서 균형을 맞춰볼게요. 노란봉투법의 취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노동계는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안 졌다. 이제야 제대로 된 교섭이 가능해진 거다. 맞는 말이에요.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47.7%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역대 최고 수치죠. 위험한 일은 하청에 떠넘기고 사고가 나면 우린 책임 없다고 하는 구조. 이걸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러요. 노란봉투법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 하청,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어요. 배달 라이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이요. 그동안 근로자인지 아닌지조차 애매했던 분들이에요. 이제 노조를 만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법의 취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이에요. 사용자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법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애매해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정하면 사용자인가요? 작업 방식을 지시하면 사용자인가요? 안전교육을 시키면 사용자인가요? 정부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긴 해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하청 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 만들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 교섭단이 분리 신청도 해야 하고 사용자성 판단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너무 많다. 기업 관계자는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군지 기준이 없다.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양쪽 다 불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케이스 A, 낙관적 시나리오. 정부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요. 사용자 범위와 교섭 가능 사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죠.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노사관계를 관리해요. 하청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교섭권을 행사하고 원청도 책임있는 대화에 나서요. 갈등이 줄고 생산성도 올라가요. 케이스 B, 비관적 시나리오. 가이드라인이 모호해서 해석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은 법적 대응에 매달려요. 파업이 늘고 공장이 멈추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어요.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보호받으려던 법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이 벌어지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2026년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박준혁 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권고사직이었죠. 15년 다닌 회사에서요. 43살.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같은 업종은 전부 채용 동결이었고 다른 업종은 경력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석 달째 수입이 없었어요. 주담대 이자는 계속 나가고 아들 학원비는 끊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늘렸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어느 날 밤 박준혁 씨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노란봉투법이 우리 편인 줄 알았어. 하청 노동자 보호한다길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노란봉투법의 진짜 문제는요,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기업 경영을 옥죄면서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주려는 법이 원청 기업을 해외로 내몰면서 하청업체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불러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는 현상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기업들이 과장하는 거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면 적응할 거다. 노동자 보호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업 10곳 중 9곳이 불안해하고 외국계 기업 3곳 중 1곳이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경제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될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2026년 3월 10일 이후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뉴스를 챙겨보세요. 회사 분위기를 살피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란봉투법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자 보호인가요? 경제 위기의 시작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